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파인다이닝이나 셰프가 알아서 내놓는 코스 요리를 말하죠. 오마카세 전문점 같은 고급 식당들이 줄지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도 가격을 20에서 30% 낮추거나 많게는 반값에 파는 식당들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일반 음식점 가운데 올해 10월까지 문을 닫을 일식당은 577곳으로 같은 기간 폐점한 중식당보다 170곳이 더 많습니다. 카페보다는 약 400여 개나 더 많은 숫자이고요. 이처럼 최근 고급 식당들이 가게를 접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소비층이 있습니다. 바로 MZ세대들입니다. 오마카세 스타일의 고급 일식당은 코로나 기간 동안 MZ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소비 급증으로 이어져 수혜를 입은 건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고급 식당을 찾는 발길이 끊긴 겁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외식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밖에서 사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건데요. 한동안 소상공인 업종의 대안이었던 프리미엄 전략마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의석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 월요일은 어떻게 보면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컨텐츠 특집이라고 해야 되나? 컨텐츠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내용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증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오늘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는 시작부터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에는 한 약보합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또 1%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요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등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그래도 이제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 뭐 섹터, 뭐 테마, 뭐 전반적인 시장 할 거 없이 이제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테마주라고 해야 될지 섹터라고 해야 될지 이런 걸 찾는 과정에서 요즘 우리 컨텐츠 비즈니스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요. 그런 쪽에서 또 대안을 찾아보실까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넷플릭스 뭐랄까 시청자가 아니라 주주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OTT 산업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 넷플릭스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계정 공유를 제한한다고 했다가 우리나라 구독자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잖아요. 언제는 뭐 비번 공유해서 마음대로 서로 나눠보세요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우리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체감하실 일들인데요. 넷플릭스가 기존까지 유지해왔던 뭐 계정 공유, 그러니까 사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좀 마음대로 그냥 공유해라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디 만들고 월 정액 냈는데 우리 이사님이 나누어서 봐도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수님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고 있으면은 어떤 기기에서도 공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런 계정 공유 정책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아이디 소유자 혹은 그 아이디 소유자와 같은 집에서 사는 같은 가구 원 정도만 이제 넷플릭스를 볼 수 있고요. 기존처럼 뭐 패스워드랑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안 상태에서 다른 지역이라든지 뭐 다른 기기로 로그인을 했을 때 차단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계정 공유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정 공유 금지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에서도 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넷플릭스가 정말 좀 치밀한 회사라는 게 이게 지역마다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시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이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작년 연말은 이제 그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올해 연초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혹은 오세아니아 일부 국가에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했고 올해 예. 5월은 이제 미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등의 이제 주요국들은 이제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이 정책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쉽게 말해 넷플릭스 입장에서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네. 그동안 아이디 공유 막 시켜가지고 야 넷플릭스 이용에 빠져들게 만든 다음에 이제는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 안 보고선 못 살겠지 하니까 이제 각자 청구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정확하십니다. 그 재밌는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글로벌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수가 대략적으로 한 2.5억 명, 2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어마무시한 숫자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계정 공유를 통해서 예. 넷플릭스를 공짜로 보던 예. 시청자들도 있었어요. 그 숫자도 혹시 나왔을까요? 그 숫자가요. 회사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숫자이긴 한데 예. 1억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넷플릭스 시청자의 3분의 1 정도가 어찌 보면 좀 공짜로 넷플릭스 컨텐츠를 그렇죠.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1억 명을 돈을 내게 하겠다. 이것이 넷플릭스의 노림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선도적으로 시행을 한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계정 공유를 금지했더니 수익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까? 이게 좀 재밌는 흐름이 있는 게 네. 사실 넷플릭스와 같은 경우도 이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이 정책을 작년에 뭐 중남미, 올해 초 유럽 그리고 올해 중순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당초 넷플릭스의 예상은 아마 이 계정 공유를 제한을 해버리면은 아마 이탈자들이 많이 생길 거다. 네. 왜 비싸지거든요. 평균 가격을 내보면요. 예. 이탈자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사가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 스코어를 한번 까봤더니 예. 계정 공유 이후에 가입자들이 의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는데 1분기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회사가 원래 가입자 증가를 한 200만 명 조금 안 되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무려 600만 명 가까이 실제 가입자가 증가를 했고요. 최근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요. 회사 혹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넷플릭스 가입자가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스코어를 까봤더니 900만 명 야. 가입자가 증가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정 공유를 딱 차단을 했더니 의외로 무료로 보던 가입자들이 이제 돈을 내면서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넷플릭스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 노림수가 먹힌 거네요. 네, 그 넷플릭스의 컨텐츠에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진 거고요. 사실 여러 OTT 채널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어쩔 때는 뭐 넷플릭스를 보다가 다른 OTT에서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으면은 넷플릭스를 잠시 끊고 다른 OTT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널뛰기 전략도 써왔었는데 예. 넷플릭스가 워낙 컨텐츠를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많이 이제 구비를 해놓고 그걸 서비스하기 시작하니 약간 넷플릭스는 어찌 보면은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OTT가 된 것 같고요. 이런 소비자들의 이제 경향을 확인한 이후에 넷플릭스가 이제는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혹은 이제 무료로 보던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져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그 아이디 공유 정책 금지하는 거 말고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가형 광고 요금제 이건 뭡니까? 이 저가형 광고 요금제라고 하면요. 한국 요금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넷플릭스와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에서 스탠다드 요금제로 넷플릭스를 구독하려고 하면은 13,500원을 내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 요금제로 구독을 하면 17,000원 정도 냅니다. 예. 근데 이 저가형 광고 요금제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예. 5,5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요. 예, 월 5,500원만 내면은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볼 수 있는데 다만 컨텐츠를 시청할 때 중간중간에 광고를 봐주셔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가 요금제까지 출시를 해놓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아이디 공유가 아이디 공유 금지가 부담스러웠던 사람은 이런 걸로라도 볼 수 있게끔 여지를 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무료로 어쩌면 무료로 이제 컨텐츠를 보시던 분들이 사실 그 무료로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돈을 내서 넷플릭스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한테 13,000원짜리, 17,000원짜리 보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생각을 한 거죠.
만 원 이상 넘어가는 요금제를 보기에 부담스러우신 시청자들도 많을 테니 그런 분들한테는 광고를 보는 대신에 우리가 싼 5,500원짜리 요금제를 런칭을 했으니 이걸로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최근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도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컨텐츠가 어떤 게 나왔는지에 대한 광고도 많이 함과 동시에 이 5,500원이면은 넷플릭스를 볼 수 있다. 이 저가형 구독 모델에 대한 광고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 이 점을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5,500원이라는 이 금액도 제 느낌으로는 마치 우리 프리미엄 커피 한 잔 이런 가격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면 넷플릭스 시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금액인 걸로 같아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부담이 크게 없는 가격대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근데 이 5,500원 이 저가형 광고 요금제가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이때까지 받아왔었습니다. 왜요? 이게 왜냐하면은 넷플릭스가 기존의 유료 구독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00원, 17,000원짜리 비싼 요금제를 주로 팔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5,500원짜리를 많이 팔겠다. 그러면은 사실 넷플릭스를 분석하는 투자자라든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너희는 앞으로는 이렇게 싼 요금제 팔 거야? 이게 과연 회사 입장에서 돈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당초 저가형 광고 요금제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넷플릭스가 올 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네. 5,500원짜리 이 저가형 광고 요금제, 요금제는 싼데 실제 고객당 넷플릭스가 일으키는 매출, 객단가를 계산해봤더니 오히려 더 좋아요? 예, 오히려 스탠다드 요금제, 아까 제가 13,500원짜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요금제보다 객단가가 더 높다라는 그런 내부 분석을 넷플릭스가 보여줬습니다. 이 객단가가 높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5,500원짜리 이용하시는 분들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숫자는 오히려 더 적어서 그래서 객단가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광고 수익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올라가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 후자인데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5,500원이라고 어찌 보면 싼 요금을 받잖아요. 근데 5,500원 플러스 알파로 광고주들한테 엄청난 광고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광고를 보는 대신에 넷플릭스에 광고를 올려주는 대신에 광고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고 매출까지 다 합산해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객단가가 엄청 높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딱 이런 판단에 선 거죠. 우리가 저가형 광고 요금제를 출시를 하면은 오히려 기존에 비쌌던 요금제 못지않은 돈벌이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지금까지 무료로 보던 구독자들한테 더 이상 무료로 못 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다 이 저가형 광고 요금제로 유인을 시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아주 잘 되겠구나. 이런 흐름을 넷플릭스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이제 넷플릭스를 이해했으니 다른 OTT 업체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서 국내 로컬 업체들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직접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마존이나 HBO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신문 구독만 하더라도 신문 우리 쪽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세상에 신문 보는데 막 자전거도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 싸지고 뭔가 부가적인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원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데, 지금 최근에 OTT 업계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넷플릭스만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건지, 아이디 금지도 하면서,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런 건지, 그 추세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넷플릭스가 지금 보이고 있는 뭐 가격 인상이라든지 뭐 무료 시청자들을 더 이상 못 보게 만든다든지 뭐 혹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다른 OTT 업체들도 국내외 막론하고 우리나라 OTT 업체들도 다 똑같이 하려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넷플릭스 정도한테만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졌다 보니까 가입자를 늘린다라든지 뭐 요금을 올려가지고 저항을 덜 가져가게 만든다라든지 혹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나?
약간 아직까지는 쏘쏘와 같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군수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와 같은 고객 충성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크게 실적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워낙 이제 넷플릭스의 컨텐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탄탄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 경향을 보면 정말 글로벌리 인기 있는 컨텐츠를 넷플릭스가 예. 약간 다 독점하는 느낌으로 예. 가져가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그 컨텐츠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흐름을 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생각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OTT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경쟁자를 가지고 막 그 시청자를 가지고 막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청자들을 넷플릭스가 더욱 가져가고 우리의 기존 시청자들은 우리 OTT 서비스를 해지하는 그런 흐름도 간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넷플릭스를 제외한 나머지 OTT 업체들이 잘 되고 있느냐? 저한테 물으시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해외에서는 각광받고 있는 OTT 업체들이 있어요. HBO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 컨텐츠, 독자 컨텐츠들이 또 있거든요. 가끔 뭐 해외 블로거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직접 들어오진 않고 물론 다운받아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HBO라든지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각 로컬 국가들의 네. 주요 사업자들을 파트너 삼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예, 많거든요. 예. 넷플릭스는 그냥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준비적 기술적인 인프라 차원에서의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OTT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네. 넷플릭스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조금 넷플릭스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아직까지는 그런 의구심도 있나 보네요. 그냥 준비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국내 OTT 플랫폼이에요. 항상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부러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 공룡들 사이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IT 업계가 황폐화됐거든요. 자국이 만든 워드 프로세스 아직까지 쓰고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고 자국이 만든 포털 사이트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고 그다음에 SNS도 우리는 뭐 카땡땡이라는 업체가 이제 아주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 또 컨텐츠도 잘 만들어서 당연히 국내 OTT 플랫폼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분들 많았어요. 네. 워낙 내수의 컨텐츠 경쟁력이 높으니까요. 네. 최근 국내 OTT 업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실적으로서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네. 저 좋지는 않죠.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쌓이고 있어요?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까운 그런 흐름인데 네. 컨텐츠 수급,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컨텐츠 수급 측면에서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이 넷플릭스 대비 잘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여전히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요 방송사들의 이제 드라마라든지 그 방송사 예능 컨텐츠 그런 것들에 대한 수급은 워낙 이제 그 관계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 OTT 플랫폼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글로벌 사실 글로벌 을 넘어서 우리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예.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무빙이라든지 예. 그런 아주 메가 히트 컨텐츠를 국내 OTT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냥 단적으로 놓고 보면 없잖아요. 예. 사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 이게 참 의구심이에요. 원래 각 나라마다 컨텐츠에 대한 감수성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플랫폼에서 이걸 다 쓸어 담을 수가 있는지 다음번에는 이 국내 OTT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도 좀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OTT 업계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고 또 글로벌 OTT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희석 이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이커머스 회사를 부탁드렸거든요. 네. 미국도 아마존에서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서비스가 없지만 그 아마존에서 제공한 영화나 드라마 안에 장면이 보여지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배우, 음악 이런 히스토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아마 구매로 링크 시키려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싶은데 돈 쓸 일만 있네. 네. 그런데 중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회사도 이런 경로를 걸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 부탁드렸더니 역시나 멋진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네요. 네, 알리익스프레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이 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쿠팡도 하고요. 네. 알리바바도 한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 중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해외 직구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는데 한 번 써보면 이 가성비가 싸다. 물론 뭐 제품 품질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계속 쓰게 된다는 서비스인데 일단 해외 직구라고 하는 건 해외에서 직접 쇼핑몰로 물건 사는 거잖아요. 네. 좀 많이 하는데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올해 뭐 11월이니까 다 지났죠. 그러니까 거의 올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 직구 총액이 5조 원 정도 육박해요. 이 중에서 절반이 미국이 아니고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때문이라고 하면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일단 알리익스프레스도 있지만 테무, 쉬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늘 설명드린 해외 직구 서비스고요. 예. 테무의 경우에는요, 이 판도러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이커머스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서 하는 후발주자예요. 이것도 굉장히 싸요. 네. 쉬인은 이거 이제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이거든요. 네. 역시 쌉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경쟁력이고 네. 가격이 깡패.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실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도 한두 개 사봤는데 금액이 이게 맞아 싶을 정도로 엄청 싸더라고요. 자꾸 보게 되죠. 영이 하나 빠진 거 아니야? 맞아요. 진짜 영이 하나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래서 이 알리익스프레스를 누가 만든 건가 봤더니 알리바바가 뒤에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알리바바에서 이제 2018년에 한국 서비스 시작했고요. 2023년 올해죠. 올해부터 한국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돈을 1,000억 원을 싸서 뭐 코인이나 뭐 또는 뭐 이제 쿠폰 이런 걸 많이 쏘고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마동석 씨를 광고 모델로 고용했어요. 예. 그래갖고 광고 카피가 직구 형이 싹 바꿔줄게. 뭐. 직구 도시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요. 일단 중국 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쿠팡 11번가 지마켓 다음으로 4등이 알리익스프레스예요. 이야. 이렇게 되면요. 직구만 바꾸는 게 아니고 국내 이커머스 판도까지 바꾸게 생겼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 궁금한 건 이렇게 물건을 싸게 파는데 과연 알리익스프레스는 수익은 좀 남기는 건가? 우리 예전에도 쿠팡 보면 몇 년째 적자가 누적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쿠팡 의도적 적자였다가 벗어났죠. 네. 알리익스프레스는요. 일단 알리바바라는 회사 자체가 이미 본질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300조짜리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탄탄해서 적자는 진작 벗어나 있는 상태고요. 알리익스프레스 자체가 이제 해외에서 시장을 확대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알리바바한테 효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긴 해요. 네. 특히나 그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였잖아요. 예. 중국에서는 광군제였죠. 예. 제가 찾아보니까 광군제가 중국 발음이더라고요. 우리 발음으로는 광곤제인데 그 곤봉 4개다인데 곤봉할 때 곤자. 근데 1111이니까 1이 4개인 네. 거죠. 근데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하는 건데 지난해 광군제에서 전체 중국 이커머스 판매가 1조 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역시 그 광군제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직구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게 이제 알리바바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게 어떤 변수가 있냐면 특히 4분기 실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11번가 인수 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설이 아니고 실제로 테이블 위에서 굉장히 깊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번가라고 하는 건 국내 2등이거든요. 예. 쿠팡 다음에 11번가예요. 그렇죠. 물론 네이버 쇼핑도 있는데 예. 이거 네이버 쇼핑은 이제 말하자면 네이버라는 회사 안에 있는 자회사인 거고 정말 이커머스만 독자적으로 하는 회사 중에선 2등인데요. 2등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 회사가 아니라
한국 회사가 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제 접근해 있는데 원래는 아마존이 11번가 살려고 했었어요. 네. 아마존이 협상만 하다가 깨졌고 지금 현재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네. 이 변수가 뭐냐면요. 네.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쭉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위메프, GS샵, 옥션 같은 예. 뭐 여러 3, 4, 5, 6등짜리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네. 정말 빠르게 이제 월 사용자가 급감 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안 팔면 11번가도 제값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11번가는요. 2018년도에 5천억 원 투자 받으면서 예. 5년 안에 상장하겠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2018년에 5년이었으면 먼 미래 같았는데 2023년 다 올해요. 네. 이게 지금 데드라인이 지났고요. 예. 만약에 이게 상장을 못하면 예.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비싸게 돈을 주고 주식을 되사와야 돼요. 부담이 있죠. 그런 계약이 있었나 만약 보군요. 계약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매각하는 협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존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근데 결국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유력한 인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그 이커머스 시장이요. 쿠팡이 1등, 시장 점유율이 21.8%고요. 네. 2등이 네이버 20.3%. 그러니까 사실 양강 구도인데 여기에 3등 11번가가 들어가면 알리익스프레스가 3등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쿠팡도 좋고 네이버도 좋고 뭐 신세계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브랜드보단 네. 가격으로 사죠.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러니까 플랫폼은 의리가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네. 그러니까 플랫폼은 갈아타기가 너무 빠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도가 빠르다면 2024년에는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를 얘기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논의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11번가 같은 경우는 우리 토종 브랜드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튀르키예인가 출장 갔는데 튀르키예에서 11번가가 시장 점유율 거의 1등에 육박할 정도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업체가 해외 기업에 인수된다니 조금 마음이 좀 저도 복잡하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12번가도 11이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도 광군제 DNA는 통해요. 그렇군요. 하여튼 궁금한 게 네. 알리익스프레스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물건이 싼 거예요? 이게요. 5가지 더하기 1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가지 중에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량 생산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 이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커머스가 아니잖아요. 쿠팡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해외 진출이 아직 부진하죠. 네. 반면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 시장을 하니까 예. 시장이 전 세계인 거예요. 18개 언어에 200개 이상 국가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예.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두려운 건 재고인데 네. 재고에 걱정 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그럼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사본 사람들은 이 제품이 너무 싸고 그냥 좀 조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여기 있는 소비자들의 특징은요. 싼 물건을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사고 싶다? 있을 수 있지만 예. 다른 플랫폼이 있고요. 싼 걸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 가격 만족도가 높으면 만족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공장 직판을 해요. 공장 직판.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생산을 하고 도매, 소매, 다음에 소매상한테 가잖아요. 네. 4단계 거치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장에서 바로 이른바 이제 산지 직송하는 거죠. 예. 공장 직구. 당연히 가격이 인하되는 거죠. 예. 쿠팡이 로켓 배송할 때 예. 이른바 풀필먼트 시스템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간에 유통을 없애고 쿠팡이 미리 물건을 다 사놓은 다음에 예. 그 고객이 주문하면 바로 배송되는 거였는데 네. 유통이라는 거의 핵심은 언제나 단계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쿠팡은 단계 줄여갖고 시간을 단축시켰고 네. 알리익스프레스는 단계를 줄여갖고 가격을. 그래요. 그러면 시간하고 돈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도 가격입니다. 역시 돈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기다리죠 뭐. 그렇지 맞아요. 공이 하나 덜 붙었는데 뭐 기다리지 뭐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돈이 네.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라는 파괴력이 강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네 번째 비결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운송비까지 저렴해요.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정말 대량 생산해서 컨테이너로 운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 배송할 때도 한꺼번에 배송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니까 여유롭게 기다려주고 예. 한 7일 정도 걸려도 왔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반면에 쿠팡 로켓 배송은 왜 하나요? 하고 어제 주문했는데 이게 만족도가 어제가 뭐예요? 오늘 아침 주문하고 왜 하나요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알리익스프레스한테 기대하는 게 낮으니까 대신 운송비가 저렴해지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산동성에 네. 중국에 축구장 4개 크기의 물류 창고를 지었어요. 네. 근데 산동성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00km밖에 안 돼요. 그래요? 백령도까지는 200km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국내 거리보다 짧잖아요. 그렇네요. 부산보다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은 이유는 정확하게 이제 그 한국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더 단축되고 시간이 그리고 비용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4번째 이유였고요. 예. 5번째는요.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방송 전에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약간 사이트가 어지럽잖아요. 예. 뭘 살지 모르겠고 정신없고. 예.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몇 개 클릭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너는 지금 나한테 빠져들고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보면 어떤 거라고 하냐면 이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캡처드 소비자라고 불리는데 이미 잡은 소비자가 한 번 누르고 2번 사고 3번 쓰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취향 아닌 사람들은 어차피 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가 이 디자인에서는 약간 그 갬블하고요. 게임성이 강한 사이트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일단 클릭하면 자꾸 이탈하지 않게 하는 거죠. 오늘 함께 볼만한 상품 있어요. 지금 안 사면 안 돼요. 뭐 마트 가면 오늘만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일도 할인하는데 뭐 이런 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게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코인을 많이 줘요. 네. 싼데 싼 거 샀더니 돈도 주는 거예요. 예. 보상도 해줘요. 리워드도. 예. 그러니까 계속 쇼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가 솔직히 말하면 취향이 있겠지만 촌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련된 까다로운 여성 소비자, 우리나라 소비자라면 알리익스프레스보다는 퀄리티를 선택하겠죠. 예. 이미 그 소비자들은 다른 데 가는 건데 이런 소비자들조차도 아주 싼 거는 알리익스프레스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 사이트여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메리트가 있는데 기대가 낮아요. 약간 이런 디자인이어도 괜찮아. 싸기만 하면 돼. 이러고 좋고 세련된 거는 국내 사이트에서 사겠어.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나눠진 5번째 요인이 있어서 그래갖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이름 그대로 익스프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들을 타겟팅해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 맞아요. 드는데요. 네. 아까 5개 플러스 하나다 했는데 그 추가적인 하나는 뭔가요? 이게 인플레이션. 이게 뭐냐면요. 중국 빼고 모두가 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네요. 물가가 다 올라요. 네. 한국 물가 상승률 9월 기준으로 3.7%, 올해는 3% 말까지 갈 것 같은데 미국은 4%, 영국은 7%, 근데 중국만 9월엔 0%, 10월에는 0.2% 내려갔대요. 네. 이러면 싼 곳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을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옛날에는 중국 가서 사와야 됐죠. 네. 근데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로 버튼 몇 개면 되니까 한국 소비자들도 스마트하게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한국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의 가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가장 가까우니까 훨씬 파괴력이 큰 거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그 모회사는 알리바바잖아요. 근데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아마존과 같은 이커머스 회사들은 모두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대표 주자인 쿠팡도 쿠팡 엔터테인먼트인가 이런 자회사를 설립해서 방송인 신동엽 씨를 영입한다든가 뭐 이런 자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도 딱 봤더니 물건 사면 뭔가 포인트 같은 걸 잔뜩 주더라고요. 맞아요. 쿠폰도 왕창 주고. 네. 네. 그럼 그 포인트로 가장 소비자들에게 인심 쓰기 좋은 건 비용이 추가적으로 안 드는 컨텐츠도 보여주고 그걸 또 추가적으로 장사하기가 또 쉬울 것 같은데 어찌 보세요? 그 설득력이 있는데요. 네. 저는 한 가지 생각은 있어요. 아까 직전 코너에서 이제 컨텐츠의 그 로컬성을 말씀하셨잖아요. K 컨텐츠가 강력한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그 컨텐츠 좋아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중국 드라마 무협 빼고는 글쎄요. 아, 그런 거기 차원에서. 나오는 이제 홍콩 스타 옛날 인기가 예. 있었는데 구매력이 있는 인물이 이제 중국 스타가 한국에 없어요. 스토리 재밌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는 것이 카카오도 시도하고 있고 뭐 쿠팡도 시도하고 있는데 K 컨텐츠와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해요. 11번 것도 사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국내에 있는 컨텐츠에 투자도 해야 될 거고요. 수년 걸릴 텐데 그 다음에 타겟팅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수확하는 게 몇 년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알리바바가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느냐는 좀 의문부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지난 6월에 복귀했잖아요.
있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2년 동안 행방불명 상태에 가까웠는데 중국 정부한테 밑보여갖고 예. 정말 마인 쇼크였죠. 근데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도쿄대 개공 교수로 복귀했는데 딱 나오자마자 한 얘기가 알리바바 1년 안에 망해요 이런 거였어요. 아니 본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예전에 고 이건희 회장도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위기경영의 일종이긴 한데 그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게 알리바바의 핵심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이제 T몰, 타오바오 이런 게 있는데 밀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알리익스프레스가 돌파구예요. 아까 왜 튀르키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알리익스프레스도 튀르키예에서 플랫폼을 인수해갖고요. 그 시장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쿠팡도 아마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시장의 다음 타겟 격전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까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이커머스는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낮죠? 네. 아니 잘 나갈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낮다는 싸서 정말 좋은데 네. 그런데 하지만 기대를 좀 한 수 접는다. 이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꽤 애쓰고 있어요. 네. 재구매율, 고객 평균 매출 높이려고 애쓰고 있고요. 예. 그런 걸 돌파하면 몇 년 후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죠. 지금은 큰 관심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오늘 잘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OTT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선곡도 OTT와 관련된 시사점 있는 선곡 하나 해봤는데요. 영화 부메랑의 OST의 타이틀곡이었던 보이즈 투맨의 엔드 오브 더 로드 선곡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영화 OST라든가 드라마 OST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OTT가 등장하면서 컨텐츠가 한 번에 업로드되면서 몰아보기가 인기다 보니까 이제 OST 시장도 좀 주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